자, 금융공사는요, 이 1987년도에 설립한 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이렇게 했는데 말이 길어 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주택신보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주택신보. 앞자리 따서 그냥 신보. 이거는 이제 각종 대출 보증 서던 기관입니다. 각종 은행들의 대출을 보증을 서던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대출 보증. 주로 어떤 보증을 서냐면 은행들한테 니네들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있죠? 이거 구입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사 있죠? 여기다 돈 좀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분양이 안 돼서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전세자금이라는 게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일종의 신용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 대출하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니네들 그 전세자금 대출 해줘라.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주로 하던 기관이 주택신보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설립한 코모코라고 해서 코리아 모기지 이렇게 해서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 말이 길어 안 길어요? 문작입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말이 주식회사지 사실은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얘들이 이제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특수목적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얘들은요 아까처럼 발행자가 공급하는 저 상품 있죠? 요거를 보금자리론 해줍니다. 뭐라고요? 보금자리론. 요거 공급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요 돈을 마련하려고 MBS를 발행했던 겁니다. MBS를 발행하고 요걸 했던 기관인데 요 두 기관이 이제 합병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얘들이 하던 일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혹가다 금융공사의 역할 물어보기도 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뭐 하나가 빠져있어 안 빠져있어요? 빠져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 갔어요? MBS를 발행해갖고 그 돈 가지고 이걸 공표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뭐가 하나 빠졌죠? 요거는요. 자, 뭐가 있냐면 요거는 어디 가냐면 우리 이제 일반적인 저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주택을 담보 잡고 돈을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주죠. 그리고 만기가 15년 정도 된다면 그동안 매달 이렇게 15년 동안 원금이자를 회수해 나가는 이런 형태, 이런 걸 뭐라고요? 일반적인 저당해집니다. 일반적인요? 저당. 원금이 회수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요 일반 저당이다. 근데 역저당 하면은요 여기 뭐예요?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죠. 뭔가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역저당 해줍니다. 요거는요 주택을 담보 잡고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55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5세 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한테 생활비 형태로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찔끔찔끔 빌려줘요. 그러다가 만기가 됐을 때 있죠. 그때 이제 누적된 원금이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수하는 걸요. 이거를요 역저당이다. 아까하고 생긴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아까는 한 방에 빌려주고 찔끔찔끔 회수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요 찔끔찔끔 빌려줬다가 한 방에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상품이 그동안 출시해라 해서 출시를 했었는데 거의 안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고 이제 그 소득이 만만치 않은 사람 있죠.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것까지 좋아 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만기가 되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집 한 채 있는 게 원칙인데 집 한 채 홀라당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고 와도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2007년 7월 달부터 금융공사가 보증 서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보증. 그래서 보증 조건은요 원칙적으로 사망시까지 해라. 자, 돌아가실 때까지 빌려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게 되면 빌려준 돈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면 집 팔아서 회수 못할 수 있죠. 그때는 갚아주겠노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 상품의 이름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갖고 55세 이상 넘어간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돈 있죠. 요거에 대해서 보증을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겠다고요? 보증. 그러니까 빌려주는 건 누가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이 빌려주는 겁니다. 대신 누가 보증 서는 거예요?
금융공사가 보증 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분하세요? 자, 저 보금자료는요, 금융공사가 공급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건 그냥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대행시키는 거고, 요거는요, 시중은행이 빌려주면서 누가 보증 서는 거예요? 금융공사가 보증 서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요, 자, 남자가 됐던 부부 중 아무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아무나 55세 이상 되면 됩니다. 이따가 적어 드릴 거예요. 이따가 이제 바꿔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이렇게 소유자로 돼 있고, 여자분이 옆에 배우자라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남자가 예를 들어 63세고, 여자는 32살이다.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65세 이상입니까? 55세 이상이니까. 둘 중 아무나 55세 이상이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흔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나이 젊은 여자들 데리고 이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 볼게요. 이거는 가능한지 볼게요. 이거는. 남자는 42살인데 여자는요 65세이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연상의 여인이다 해줍니다. 무슨 여인이라고요? 연상의 여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힘든데 외국에는 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42살이고 그 부인이 브리지트라는 여자분인데 65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이 차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래서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15살 때, 중학생 때, 이분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40. 그래서, 맞나요? 이렇게. 자, 안 맞아요? 23살 차이 나나요? 그럼 뭐가 잘못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둘이 뭐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거기 보니까 뭐 무슨 뭐 빈 교실 가서 뭐 지랄 떨고 했나 봐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러고서 그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래갖고서 이제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15살 때문에 40살인가 그랬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이 애도 3명이나 딸려 있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3명. 그러고서 마크롱 아버지가 부모님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얘를 이제 프랑스로 그냥 전학시켰던 겁니다. 근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사귀고서, 결과적으로요, 얘가 조금 크니까, 요 분이 애들이고, 남편이 다 팽개치고, 다 이혼하고서 이제 이 사람한테 가서 사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건 외국에는 흔한데. 어쨌거나, 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분은 예를 들어서 62세고, 여자분은 57세다.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나이 어린 사람 있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빌려주는 겁니다. 이분이 먼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분 있죠? 계속 빌려주는 건데 문제는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금액이 줄어드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담보대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회수하는 겁니다. 두 분 다. 자, 그러니까 두 분 다 돌아가시니까 채무자가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경매로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가고요? 경매. 그래서 경매로 들어가면 매각대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그동안 빌려준 원리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까 이분이 63세고 이분 57세라고 했죠. 근데 두 분 다 64세 정도에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얼마라고요? 5억인데 그동안 빌려준 돈은 얼마 대화한대요? 2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치자. 이자까지 합해서. 그럼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하고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이거는요. 법정 상속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아들, 딸들한테 줘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근데 문제는 매각대금 5억인데 이분들이 무려 95세에 다 돌아가신 겁니다. 몇 살하고요? 95세. 한 분은요, 96세에 다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그동안 빌려준 돈이 많을까 적을까요? 문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려 85억이라고 치자. 얼마라고요? 85. 그러면 집 팔아서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80억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상속인한테 애들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 서는 거 아닙니까? 알겠나요? 이런 형태 진행하는 걸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취급 조건을 지금부터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 한 문제 나오기 힘듭니다. 한 문제 나오기 힘들고 지문에 끼어들 수는 있습니다. 라고요? 끼어드는데 요거는 한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한 문제 나오기도 하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파트 담보대출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출 해주는 겁니다. 보금자리 론의 형태로. 누가요? 금융공사가 공급해주는 겁니다. 금융공사가 빌려주는 거예요. 다만 누굴 통해서요? 시중은행 통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네. 자, 기억하세요. 자, 거기 보시니까 74페이지, 174페이지에 보금자리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보금자리론, 아낌이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네, 듣기만 하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은 금융공사 홈페이지에 T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 있죠? 여기 가장 일반적인데, 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주택담보대출 클릭란이 있습니다. 그거 딱 클릭하게 되면, 안으로 쑥 들어가면요, 대출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거 딱 클릭하죠? 클릭해서 신청서를 딱 작성해서, 보내기 하죠? 그러면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아니면 당장 금융공사 여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무슨 서류를 제출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럼 이거를요, 서류를 만들어서 팩스라든가 아니면요, 스캔 같은 거 떠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걔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대출 승인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갑니다. 어디 가요? 시중은행에 가서 이제 거기서 그 저당고 설정 같은 거 한 다음에 대출을 받는 거죠. 이런 형태를요, TU보금자리론 해줍니다. 뭐라고요? 유보금자리론. 근데 그 아낌이 보금자리론은요, 대출 신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당고 설정 같은 거 있죠? 모든 걸 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를 잘 모르면 못해요. 우리, 자, 이 등기 같은 거 할 때 전자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은행이 할 일이 별로 있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0.1% 정도 이자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컴퓨터 전혀 모른다. 그러면 직접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 가셔야 됩니다. 취급 은행에 가서 창구에 기다렸다가 그 대출 직원 있죠? 걔한테 이제 거기한테 이제 상담해가지고 진행시키는 거 있죠? 이걸요, T보금자리론 해줍니다. 거기 볼게요. 신청 대상은요, 일단 민법상 성인이어야 됩니다. 민법상 몇 세 이상이요?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기준으로 해서 원래 무주택자가 원칙입니다. 미혼 시는 본인 기준. 부부 기준에서 주택이 없는 자가 원칙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얘기하는데, 자, 다만 집이 한 채 있는 자라 하더라도, 어디 갔어요? 한 채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볼게요. 거기 보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자는 허용하되 기존 주택을요,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주택이 있었는데, 옛날 주택, 이걸 팔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집이 없는 상태죠? 근데 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잘 안 팔리고 하다 보면 미리 새로운 주택을 먼저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다만, 이거 살 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요거를 구입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하고요? 2년 이내는 팔아야 돼요. 몇 년이라고요? 2년 이내. 다만, 거기,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 조건이죠? 그 밑에다 괄호 열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괄호 열고,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지역과, 요거 이제, 투기과열지구 있죠? 요 지역은요,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자, 약간 바뀐 게 몇 가지 있는데, 많이는 안 바뀌었는데, 조금 바뀐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일반 가구는요, 이 소득이 너무 많은 자들은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구들은요, 연간 소득이 얼마라고요? 7천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부부 합쳐서. 그리고 신혼가구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그 밑에 보니까 신혼가구에 맞벌이면 있죠? 요거 지우세요. 맞벌이면, 그것만 지우세요. 그 글자만 지우세요. 맞벌이면, 이거 지우시고, 그 밑에 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요거 다 지우세요. 외벌이면요, 연간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연간소득 8,500만 원 이하만 남았죠?
그러니까 부부소득을 합쳐서 어쨌거나 8,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부부 기준에서 합쳐서 얼마라고요? 8,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 예,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오른쪽 보게요. 메뉴에 다자녀 가구들 있죠? 아니,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들 있잖아요. 이런 가구들은요, 1억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이 얼마라고요? 1억 이하. 자, 그러니까 좀, 소득 많이 벌더라도 애들이 많으니까 쓸 돈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출금리는요, 실행일부터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고정금리 제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대금리라고 해서 신혼가구는요 0.2%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한부모 가구 해갖고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남자 혹은 여자가 혼자 애들 키우는 가정 있죠. 이런 기구는요, 이런 가정은요 0.4% 깎아주겠다. 그리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 있죠. 이것도 0.4% 깎아주겠다. 다문화 가구라고 해서 부부 중에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도 0.4% 깎아주겠다 합니다.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 있죠. 이것도 0.4% 깎아주는데 나는 여기에 다 해당된다. 그럼 다 깎아주냐? 그건 아니랍니다. 이 중에서 딱 2가지만 깎아줍니다. 몇 개라고요? 2개 합쳐서 최고 얼마라고요? 0.8%까지만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리라고 해서 투기지역 있죠?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요 0.1% 더 붙여서 부과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그 밑에 대상주택은요 무조건 등기부상 주택이어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등기부상 주택이어야 되고 6억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6억 얼마라고요? 6억이 안 돼야 되는 주택이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거 받으려고 하는 거죠? 6억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출 한도는요 LTV가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몇 프로예요? 70%인데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물론 DTI 다 적용합니다. DTI 복잡하게 적용하니까 LTV만 가지고 따지면 얼마예요? 70% 빌려주겠다. 요건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최대 얼마까지 빌려줘요? 3억까지 빌려주는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는요 4억까지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 대출 기간은요 최소 10년에서 최대여요 30년입니다. 최대. 그리고 요거는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요 셋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셋 중에. 다만 체증식 같은 경우는 처음엔 조금 갖고 나중에 많이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90세가 돼서 갚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소득도 전혀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체증식 같은 경우는요 빌릴 때 40세가 안 돼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4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 동안의 거치 기간을 뒀습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요 거치 기간해 주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빌리자마자 다음 달부터 원금도 갚아야 돼요. 빌리자마자 원금도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3년 내에 조기 상환하게 되면요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합니다. 3년 내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할 수 있나요? 몇 가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볼게요. 요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고 해서 거기 그 할아버지 옆에 손자인지 손녀인지 있어 없어요? 이쪽 바로 밑에 보니까 만 60세 이거 지우시고 55세로 바꿔놓으세요. 몇 세라고요? 55세. 이거를 작년부터 바꾼다고 하면서 맨날 국회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것들 바꾸지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슬쩍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 밑에 주택연금의 장점 알아볼게요. 요거는요, 평생 동안, 자,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받는 겁니다. 평생 동안 소유자 또는 누가 받아요? 배우자가 받는데, 이때 만약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금액이 줄어드냐? 그건 아닙니다.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가가 보증하는 거죠. 정부 투자기관인 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지급 중단 위험은 없을 겁니다. 합리적인 상속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 처분 가격은 5억인데 거기 그 연금 지급 총액은요 2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집 팔아서 자 회수하고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이때는요 상속인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왼쪽에
주택 처분 가격은 5억인데 연금 지급 총액은요 85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한도를 정하긴 하는데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80억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공사가 보증 서는 거 아닙니까? 이 보증료도 받습니다. 일부는.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기본사항이라고 해서 가입 가능 연령은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바꿔놓으세요. 만 몇 세 이상이라고요? 55세 이상. 그리고 옆에다가 괄호치고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부부 중에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이렇게. 자, 부부 중에 한 명 이상이 누구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다. 뭐 이런 표현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외국인이면 안 됩니다. 한 명 이상은 최소한 한국인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택 보유수는요, 부부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하라고요? 9억 이하 됩니다. 9억 이하였는데, 그 밑에 니은번 2개 있어 없어요? 2개 있는데, 두 번째 니은 볼게요. 두 번째 니은.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의 다주택자 있죠? 요자도 가능합니다. 원래 집 한 채가 원칙인데, 자, 집이 여러 채가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전부 합쳐봤더니 9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요것도 가능합니다. 또 가능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니은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5억짜리 주택이 있고, 또 5억짜리 주택이 있다. 그럼 합치니까, 9억 넘어가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 하더라도, 자, 요거 구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 주택 팔게 되면, 요거로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파는 조건이라면, 3년 내에 하나를 파는 조건이라면, 요거, 그 연금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두 번째 니은번 볼게요. 첫 번째 니은. 9억 초과 2주택자라 하더라도 3년 내에 주택 한 채를 파는 조건이라면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안 팔면 어떻게 해요? 대출금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면 돼요. 한 채가 됐든 여러 채가 됐든 얼마 이하라고요? 9억 이하 됩니다. 9억 이하. 그 밑에 대상주택은요. 시가 9억 이하에 한 채가 됐든 여러 채가 됐든 9억 이하야 됩니다. 예, 그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됩니다.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소위 준주택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있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실버주택 해주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상가 등 복합 용도의 주택, 요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은 상가로 쓰고 2층은 주거용 쓰는 거 있어 없어요? 이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요, 주거 부분이 전체 면적 중에 2분의 1 이상은 돼야 돼요. 얼마라고요? 2분의 1 이상이 된다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 좀 기억하시고, 그 밑에 기타 세부사항이라고 해서, 보증기한은요, 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중도에 이게 상환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그 조기 상환 수수료 이거 없습니다. 얘는 아까 있어 없어요? 얘는? 아까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찔끔찔끔 생활비 형태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빌려준 것도 아니죠? 빌려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로또 복권 당첨되고는 한 방에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른 갚아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밑에 초기 보증료 및 연간 보증료라고 해서 얘는 이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사실 걸 가정에 그 전제해서 자, 보증료도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 보증료로 주택 가격의 1.5% 있죠? 요거를 최초 납부일에 납부해야 되고 연간 보증료라고 해서 계속 돈을 많이 계속 빌려주게 되면 보증 금액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요거에 대해서 연간 0.75%를 매월 납부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금 가입자가 이걸 계속 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은행이 대신 내주는 거죠. 은행이 금융공사에서 대신 내주고 나중에 대출 원금에다 가산하는 겁니다. 나중에 경매 처분할 때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거주 요건은요. 가입주택의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어떻게 거주해야 돼요?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전세라든가 월세에 주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월세 같은 거 주게 되면 보증금 같은 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반대 이걸 나중에 경매 처분하게 되면요. 최우선 변제로 막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다만 부부 중에 한 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 있죠. 구석탱이만 월세만 받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주택연금이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요.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있죠. 이런 건 지급이 정지되면서 경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주민등록은 이전하진 않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있죠. 아니 집 비워놓고 다른 어디에요? 어서 뭐 딸네 집에 가 살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장기간 미거주하는 이유 자체가 요양원에 계속 입원하는 바람에 어떻게 이거 미거주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금융공사가 정하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요거는요 원칙적으로 어떤 식으로 빌려주냐면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부부 중에 나이 어린 사람 있죠. 나이 어린 사람이 85세 정도 사실 거라고 가정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담보 잡고 몇 세 사실 거라고 가정해요? 85세 정도 사실 거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쯤에서의 담보 가치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금융공사 추정해 보겠죠? 그래서 한 6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억 정도 빌려주겠다. 이걸요, 쪼개서 이렇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쪼개서. 알겠나요? 이렇게 이런 형태인데, 자, 거기 보니까 종신 방식 같은 경우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돌아가실 때까지 빌려주는 겁니다. 다만, 종신 혼합 방식은요, 어차피 나중에 이만큼 대출해 줄 거를 반 정도는 미리 땡겼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원래 장사 같은 거 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사람 때문에 이걸 종신 혼합 방식이라는 겁니다. 확정기간 방식은요, 나는 20년만 받겠다, 아니면 10년만 받겠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거고, 일부를 땡겼을 수 있는 걸요, 확정기간 혼합 방식 해줍니다. 그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은요, 자, 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요 사람이 원래 이제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습니다. 2억 정도 받은 게 있다는 얘기죠. 원래 받은 게 있죠. 그래서 요걸 요번에 그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이 중에서 한 50에서 한 90% 정도를 요걸 갚는 조건으로. 그죠? 갚는 조건이죠. 그런 다음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 종신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요, 대출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출 상환 방식. 이렇게. 그리고 우대 방식은요, 부부 기준으로 주택 한 채만 있어야 됩니다. 한 채만 있어야 되는데 1억 5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조그만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1억 5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좀 힘들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종신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00만 원인데 매월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면 여기다가 20%인 20만 원을 더 붙여서 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연금 형태로. 이런 형태를요, 이거를 우대 방식 해줍니다. 뭐라고요? 우대 방식. 이렇게 네 가지 형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서술형 지문. 자, 기억번 볼게요.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장기 보금자리론 공급, 각종 주택 대출 보증, 대출 채권의 유동화,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공급,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각종 대출 보증, 그리고 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주택담보라고요? 노후연금 보증,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이런 게 다 유동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금융공사의 주요한 업무이다. 맞습니다. 이번에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 저당 대출 조건은 주로 이제 보금자리론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 저당 대출 조건은요, 고정금리면서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요, DTI를 충족한 경우에 주택담보가치의 몇 프로예요? 70%까지면서 아까 최대 3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요번에 구입하는 주택은요, 6억이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6억 이하에 돼요.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보금자리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MBS를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죠. 요거 발행하면 돈 돼요, 안 돼요? 요걸 가지고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자, 5번 볼게요. 역저당 제도란, 저런 걸 역저당 해주는 겁니다. 역저당.
역저당 제도란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주는 형태 있죠? 이런 걸요, 역저당해줍니다. 찔끔찔끔 빌려주는 형태. 그 다음에, 자, 6번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 주택연금이라 하면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거 있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이거는 금융기관한테 받는 겁니다. 공사는 뭐라는 거라고요? 보증선다고 했죠? 보증선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죠. 그러면 은행은요, 이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보증을 서면 은행이 빌려주는 거죠. 보증서에 근거하여 은행이 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은요,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옆에다 이걸요, 종신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종신방식.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주택연금은요,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옆에다 이거를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확정기간 방식.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주택연금은요, 소유자 또는 배우자 연령이 만 60 지우시고 55세 이상으로서 부부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의 1주택자이거나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의 다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요, 종신,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그리고요, 우대 방식, 이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2번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의 담보가 되는 대상은요, 주택법상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있죠? 요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상가주택,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3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의 보증료는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대출 실행 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하고 보증자에게 연 0.75%를요, 매월 납부하는 연간 보증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연금의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 금액은 85억입니다. 얼마라고요? 85억인데 담보주택 가격은 얼마냐면 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 팔아서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는요,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증선다고 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금 가입자는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무슨요? 중도고상 수수료 없습니다. 얘는 있지만 쟤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올 만한 질문 다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 위주로 잘 계속 읽어보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도 꼭 한 문제 물어보니까 이거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 있죠? 여기서 나옵니다. 어쨌거나 간단히 그 논리를 이해한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셔야지 오래 남지, 무턱대고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뭐 신탁. 자, 신탁이라는 게 믿고 어떻게 맡기는 거라고요? 탁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고 어떻게 맡긴다고요? 탁 맡긴다. 이렇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답니다. 이건 뭐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신탁은 믿고 탁 맡기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부동산을 믿고 탁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건데, 자, 어쨌거나 7월 3일 날도 금요일이거든요. 그때에도 지금 오늘 끝나면 2번 남았는데 다음 주에도 하고 요거 할 겁니다. 다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7월 3일까지 6월
그 5월달, 6월달 가기 연장해서 할 겁니다. 7월 첫 주까지. 그런 줄 아세요? 요거 갖고 오셔야 돼요, 요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감정평가까지 좀 마무리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부동산을 탁 믿고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는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쁘니까 부동산을 관리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 부동산 좀 잘 관리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걸 관리 신탁해 줍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부동산을 팔아본 적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사기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부동산 좀 잘 좀 처분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걸요, 부동산 처분 신탁해 줍니다. 작년에 물어봤던 건데, 내가 이제 신탁회사한테 부동산을 맡기는 거죠. 그럼 걔들이 수익 증권을 줍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빌릴 수도 있어요. 이걸요, 담보신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담보신탁. 그리고 거의 한 80%는 뭐냐면, 내가 평생을 농사만 지어왔는데 어느 날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나도 이제 여기다가 건물 같은 거 짓고 싶은데, 평생을 농사만 지어와서 이거 뭐 건물에서 아는 게 있어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탁회사한테 건물 좀 지어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걸요, 개발신탁 아니면요 토지개발신탁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한번 하기로 하고, 자, 지금은요 이 금전을 믿고 맡기는 거 생각해 볼게요. 돈을 주면서 내 돈 좀 불려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걸요 투자신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신탁이라고요? 투자신탁이다. 이렇게. 자, 내 돈 좀 잘 좀 불려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투자신탁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지금 요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자, 그래서 투자를 영어로요, invest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신탁을요, 트러스트에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한화투자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 아니면요, 한국투자신탁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요, 투자신탁사 아니면요, 줄여서 투신사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긁어 모아야 안 모아요? 뭐죠? 이게 투자자들한테 돈을 막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은 자금을요, 얘들 말로는 펀드 해줍니다. 얘들 말은 뭐라고요? 펀드. 기금 정도로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럼 이 돈 가지고 이제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로요? 누가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주식.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문제가 오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들 스스로 빼고 넘길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얘들 대박 날 수 있네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폭락했다 그럴 경우는요, 얘들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해 줍니다.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실적에 따라 배분받는 형태죠. 실적이 좋으면 많이 받죠. 적으면 적게 받죠.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게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입니다. 이렇게. 근데 반드시 주식에만 투자해라. 그건 아닙니다. 뭐 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 금이라든가 은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엔화나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요, 영화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영화를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긁어 모아서. 그래서 영화가 대박 났다 그러면 얘들 받을 돈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딱 치게 되면 펀드로 만든 영화 중에 대박난 영화들 있죠? 이 순위가 쭉 나옵니다. 쭉. 그래서 이 가장 대박났던 게 국제시장 있잖아요. 저기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 있어요. 거기 가시면 그거가 이제 아주 대박났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병헌이 나왔던 광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7번방의 스캔들, 이런 것들. 스캔들 있잖아요. 아까 마크롱하고 스캔들. 그건 스캔들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원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원조 교제. 무슨 교제라고요? 이건 스캔들이 하기도 그렇고, 애매해. 이건 아주 그냥. 어쨌거나,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요, 또 뭐가 있냐면, 과속 스캔들. 했나요, 이거? 과속 스캔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무슨 변호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대박났던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헌법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다 투자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데 부동산이 영어로 뭐예요? 했더니 부동산이 뭐더라 하면 좀 없어 보이죠? 최소한 영어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리얼 뭐라고요? 에스테이트.
자, 그래서 강남에 보면 이제 중개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요거를 R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라고요? RE 멤버스, RE 무슨 스탠다드, RE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전부 다 그냥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인명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RE 어쩌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RE 어떻다고요? RE 퀸 막 이런 식으로.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묶어볼게요. 얘랑 묶어보면 RE, ITS 이렇게 해주면 rich 해줄게요. 뭐라고요? rich. 얘들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rich 해줍니다. rich. 그래서 요거를 운영하는 스타일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스타일입니다. 이걸요, 신탁형 혹은요, 계약형 해줍니다. 신탁형. 예를 들어,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경우는요, 자, 믿고 돈을 맡겼으니까, 믿고 맡겼다는 형태의 어떤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믿고 맡겼다는 형태, 이걸 위탁형이라는 겁니다. 믿고 맡겼다는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수익증권. 자, 그래서, 자, 이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자는요, 당연히 위탁자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위탁자. 믿고 맡겼다는 얘기죠? 맡겼고, 얘는요, 믿고 맡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요거는요, 조금 이따 얘들하고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를요, 신탁형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이렇게. 자, 얘는 개방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런 게 있다 치면 돼요. 무슨 형이라고요? 개방형이 뭐냐면, 이 돈을 투자한 자가, 자, 수익증권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만약에 돈이 급할 수 있어? 없어요? 애가 수술해야 되면 돈 급하죠? 그러면 수익증거 들고 와서 내 돈 돌려주세요 했을 때 이거 돌려줘야 됩니다. 얘들의 환매 요구에 응해야 돼요. 알겠나요? 예, 이걸 뭐라고요? 개방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위탁자는 위탁자지만 주주는 아니죠? 주주총회 참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주총회 참석해서 나름대로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거는요, 만약에, 자, 한국투자신탁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요, 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 뭐라고요?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회사형 해줍니다. 지금 뭐 요걸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형이다.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A라는 기업은 B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고 B는요 C한테 외상 팔죠? C는요 대기업단에 외상 파는데 대기업들이 이게 무너지니까 자 얘들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없죠? 연쇄부도로 막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경제가 박살날 지경이죠. 그래서 만약에 얘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거를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얘들 돈 들어와 안 들어요? 들어온 거죠? 얘들도 그럼 살아나는 거고, 얘들 갚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모든 기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2천억, 5천억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있어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펀드를 조성해서 돈을 각출해서 이러한 회사를 구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2001년서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됐습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2001년서부터 제정되면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요, 회사형 리츠라는 겁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회사형 리츠. 얘네들은요,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끔 하려고 얘들은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을 발행하는데, 당연히 주식 투자자는요,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긁어 모으면서 펀드를 조성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 있죠? 이런 걸요, 일종의 뮤추얼 펀드 해줍니다. 저 왜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저거? 무슨 펀드라고요? 뮤추얼 펀드. 이렇게 기억하세요.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펀드를요, 뮤추얼 펀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걸요, 회사형 리츠 해줍니다. 무슨 시라고요?
회사형 리츠. 자, 요거는 얘들하고 어떤 차이점이냐면 얘네들은요, 이렇게 볼게요. 얘는 폐쇄형 형태로 운영합니다. 폐쇄형이 뭐냐면, 폐쇄형입니다. 얘는 뭐냐면, 이 돈이 급하죠. 주식 갖고 있는 자가. 그러면 회사가 갖고 가서 내 돈 돌려주세요 했을 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환매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나네. 그러면 애가 수술해야 되는 돈 필요한데. 그래서 얘네들은요, 거의 대부분 상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어떻다고요? 상장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돈이 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 팔으면 되는 거죠? 바로 팔으면 되죠? 그럼 굳이 여기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주주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걸요, 회사용 리츠라는데, 요거는요 2001년서부터 제정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이걸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그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펀드 해줍니다. 얘들은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부동산 펀드.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지분 금융들입니다. 무슨 금융이라고요?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다 뭐라고요? 지분 금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공부해 보는 겁니다. 요거 추가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의 업계 1위가 어디냐면 코람코 자산신탁입니다. 코람코. 앞자리 따서 코리아 어쩌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람코 자산신탁.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업계 1위인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야 안 모아요? 모아서 이거를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그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자 얘네들이 그 당시에 그 우리은행 지금은 옛날에는 뭐였냐면 한일은행 있죠? 그 상업은행 이런 데가 최대 주주였습니다. 걔네들은 아주 가장 부실했던 은행들입니다. 그러고요 그 당시 가장 부실했던 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동산 투자했는데 들어온 돈을 엉뚱한 데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뭐 지금은 이 우리은행에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LG 패션 있죠? LG 패션. LG 패션을 요즘에는요 LG 패션 이렇게 안 합니다. 앞자리 따서 뭐라고요? LF 그룹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LF 그룹. 이게 이제 최대 주주입니다. 앞자리 따는 거 있죠? DB가 뭐라고요? 동부하지 아닙니까? 아이고, DB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그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MG는 뭐라고요? 마을 금고 아닙니까? 마을 금고 이렇게. 앞자리. 이렇게 하는 거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CH는 뭐라고요? 괜히 했네. 에이. 자, 어쨌거나 이렇게 LF 그룹 있잖아요. 패션 그룹입니다. LF 마에스트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요 헤지스 이런 거 있잖아요. 헤지스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잘 나가는 뭐 이렇게 옷 있잖아요. 그거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옷 이렇게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들어온 돈 엉뚱한 데 쓸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원칙적으로 직접 투자하지 않겠다. 너희들 가능하면, 자,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이걸 스페셜, 뭐라고요? 퍼포스 컴퍼니라고 하는데, 요것들은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뭐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서류상 회사냐? 왜 그러냐면, 얘와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회사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려고 이게 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배당한 데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코람코 자산신탁 인터넷 들어가시면 거기 리츠라는 데가 있을 겁니다. 뭐 있다고요? 리츠. 그 안에 들어가면 회사가 쭉 나옵니다. 한 35개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회사 이름들이에요. SPC라는 회사들 이름이에요. 이걸요. 맨 먼저 코크랩 1호다. 회사 이름이에요.
자, 코크랩 코리아 어쩌죠? 그래서 코크랩 1호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2년도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이 당시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장이동에 있는 하나 본사 건물하고 대한생명 빌딩 있죠? 이거 구입했습니다. 2,300억 정도의 투자했다가 나중에요 3,500억에 팔은 겁니다. 무지 막지한 이익을 챙겼다는 얘기죠. 배당률이 연평균 40%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다가 이렇게 코크랩 8호가 나왔는데 코크랩 몇 호라고요? 8호. 자, 얘네들은 반드시 이 법정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다시 말하면 망하려고 하는 회사의 부동산만 구입해라. 그건 아닙니다. 거기다 구입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그런 얘기지. 일반 부동산에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006년도경에 최대 투자처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 빌딩.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이 당시에 종로에 있는 G타워하고 센트럴타워 있죠? 오피스텔입니다. 요거 투자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한 35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우리 부동산 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른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 요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해줍니다. 구조조정 리츠다 해줘요. 그리고 요 회사 있죠? 요 회사, 요걸 리츠. 그 다음에 요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관리 리츠 해줍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위탁관리 리츠다 해줍니다. 자, 얘네들은 둘 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뭐라고요? 명목형이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겨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얘들은요, 지들이 다 그 관리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다 한다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종업원을 채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종업원 채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그 회계 처리하려고 여기다 본점 정도 둘 수가 있습니다. 구석탱이에다가. 근데 지점을 두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런 거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자, 이 실체가 있는 회사도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자, 실체가 있는 회사라는 얘기는요, 종업원을 직접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겁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자기관리 리츠다 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공인중개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있죠?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을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요, 자기관리 리츠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182페이지에 보시니까 위쪽에 부동산 투자회사 법 있죠? 요거 거기 자기관리, 그 다음 그 밑에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있죠? 그리고 자산관리회사 이렇게 네 가지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써 있을 겁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자, 요것도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저거의 그 의미를 좀 아시고. 의미 아세요? 제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본질적 의미의 리츠입니다. 이걸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거고,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는요, 위탁관리 리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겁니다. 자기관리 리츠. 자, 얘네들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네들은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 그래서 이걸요, 명목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명목형이다. 이것도요, 명목형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예전에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얘네들은 인가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해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해야 돼요. 등록만 해도 됩니다. 뭐라고요? 등록만 해도 되는데, 자, 물론 조금 있다가 영업인가 2년 이내에는 얘네들은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요, 공모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공개로 모집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을 주주로 모셔야 돼요. 그때는 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인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히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가 좀 중요합니다. 얘들은요, 설립 시의 자본금은요, 5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얼마라고요? 5억. 그리고 요건 얼마 이상이라고요? 3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거는요, 설립을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영업인가 6개월이 지난 경우는요, 얘는 7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얘들은 얼마라고요? 5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 돼요. 얘도 얼마라고요? 50억 이상. 자, 그래서 요건 암기하기는 좀 순서에 따라서 5, 7은 38? 5, 7은 35.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5, 7, 35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영업인가 6개월이 지난 경우는 추가로 주식을 더 발행해서 끌어놔야 됩니다. 이걸요? 이걸 최소 자본금 규모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최저 자본금 규모. 이렇게. 요거는요, 설립 시의 자본금. 요거는요, 최저 자본금 규모.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요, 90% 이상은 좀 배당해야 됩니다. 얘도 얼마라고요? 90% 이상 배당해야 돼요. 이익이 생기면 90% 이상 배당해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50% 이상만 배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볼게요. 요거는요, 배당할 때는요, 돈을 벌었으면 주주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현물 배당도 가능합니다. 현물이 뭐냐면 부동산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배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현물 배당도 가능한데, 그 밑에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요, 예전엔 다 9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50% 이상 배당하는 경우 있죠? 남는 배당 안 한 돈은요, 상법상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까지라고요? 2021년도까지만입니다. 이게 지나면 다 90% 배당해야 돼요. 이거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어요. 다만 그 밑에 볼게요. 90%가 이게 만약에 70%를 배당하겠다. 그러면 90%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경우는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배당을 조금만 하려면 주주들의 뭐라고요? 특별 결의가 있어야 돼요. 주주총회 참석해 보셨나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쨌거나 자, 주주들은 배당할 때 상법상 보통 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요, 특별 결의 이렇게 나눠줍니다. 특별 결의. 자, 이 보통 결의는요, 이거는 사람 수에 따라 주식회사는 결의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수에 따라서 결의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사람 수, 주식 수에 따라. 그래서 출석한 주식 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과반수. 과반이라는 게 뭐냐면 반을 초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총 발행한 주식가 10,000주라고 치자. 그러면 5,000주만 찬성하면 안 됩니다. 과반이니까 반을 초과해야 되죠. 5,001주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뭐라고요? 5,001주. 이걸요, 과반수라는 거고, 특별 결의는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찬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50%가 안 되게, 아니 90%가 안 되게 배당할 때는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대부분 주주가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식 분산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 분산은요, 한 사람이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한 사람 1인당, 여기서 1인이라는 것은 뭐 부인 같은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와이프 이런 거 특수 관계자 줄게요. 1인당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50%가 안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요, 국가 발전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얘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크게요, 그 발기 설립이 있고 모집 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발기 설립은요, 발기인들 있죠? 발기인들이 모여갖고 우리 으쌰으쌰해서 회사 하나 차리자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주식을 인수합니다. 너 몇 주 인수하고 돈을 다 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법원에 가서 상업 등기를 마치게 되면 바로 회사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데, 모집 설립은요, 대규모 주식회사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주주들이 그 발기인들이 모여서 회사 차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우리 한번 으쌰으쌰 회사 차리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모집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죠? 주주들을 모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육관 같은 거 빌려다가 창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업등기가 마쳐야 돼요. 이런 형태인데 얘들은 전부 다 발기 설립의 형태로 설립합니다. 발기인데 주식을 인수하면 되는데 얘네들은요, 나중에 공모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라고요? 공모가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주주로 모셔야 돼요. 이걸요, 공모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인가후 2년 이내에 있죠? 2년 이내에는요, 자, 일반인들을 30% 이상을 일반인들을 주주로 모셔야 돼요. 몇 % 이상이라고요? 30% 이상을 일반인들도 주주로 모셔야 돼요. 이런 형태를요, 공모 규정해 줍니다. 자, 근데 얘는 뭐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규정 없습니다. 이건 상법상 용어들이라 좀 이해하기가 약간 힘들 수 있는데 그냥 뭐 암기하시면 돼요. 네.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메뉴 해볼게요. 여기에 투자 대상은요, 우리 얘네들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 있죠? 합쳐서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얼마 이상이라고요? 70% 이상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구조조정 부동산 있죠? 망하려고 하는 회사들, 여기에다가 얼마 이상 투자해야 돼요? 70% 이상은 투자해야 됩니다. 예전에 뭐 법정관리, 화의대상 뭐 얘기는 했는데 뭐 기억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망하려고 하는 회사 있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요, 얘는 국내 부동산은 1년 내에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해외에 있는 부동산 있죠? 이런 거는 회사마다 자기네들끼리 헌법을 정합니다. 지들끼리 이거를요, 정관해 줍니다. 뭐라고요? 정관. 정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팔으면 안 돼요. 근데 얘네들 뭐 그런 규정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이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저 코크랩 1호 있죠? 5년 있다 팔고 나면요, 그 회사가 옆에 보면 청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청산했다는 얘기는 회사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운영하는 기한부 리츠라는 겁니다. 무슨 리츠라고요? 기한. 아니, 회사 설립했죠? 팔아치웠죠?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한부 리츠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회사를 차리면서 우리는 한 5년 동안 운영하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있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얘네들은 원칙적으로요, 무기한부 리츠입니다. 영원히 존속한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죠? 다만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만 운영해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은 물어볼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적어놓는 거 있죠?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적어놓는 거. 그 다음에 그 현물출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물출자는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얘네들은요, 설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사에 돈으로 출자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현금 출자한다 해줍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걸요, 현금 출자. 근데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에 상응한 주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현물 출자. 이거는요, 영업인가 후 설립 시에는 안 돼요.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 규모를 갖춘 상태 있죠? 그 상태에서만 뭘 가능하다고요? 현물 출자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현물 출자 대상이 부동산만 해당되었는데 지금은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 부동산 신탁 수익권이죠? 이거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 제한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부동산 투자 회사끼리만 합병해야 돼요. 다른 회사 합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운용상 제한이라고 해서 그 개발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 지어서 분양하거나 골프장 지어서 분양하거나 일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위험이 커요, 작아요?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주주한테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개발 사업의 투자 비율을요,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요,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특별 결의를 통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라고 돈을 투자한 거지, 이것들이 돈 걷어갖고 어디가 주식에 투자해갖고 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타회사 발행 주식의 10%를 초과해서 취득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채라든가 아니면요, 차입하는 거는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빌리는 거는요,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한데,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다면 몇 배까지라고요? 1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제상 혜택은요, 물론 이게
이렇게 90% 아니면 50% 이상 배당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 배당, 이 정도로 배당한다면요. 취득세는 50% 감면해주겠다. 전부 다 50% 감면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얘들은 과세합니다. 자기 관리는 과세해요. 근데 얘네들은요, 예, 감면해줍니다. 아시죠? 이렇게. 자, 거기 읽어볼게요. 자, 서술형 질문의 1번.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요, 배당에 따른 이익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요, 주식 매매 차익도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지분금융인 부동산 펀드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형태 있죠? 이걸 다 그냥 부동산 펀드 이렇게 해갈게요. 그래서 전부 다 지분금융입니다. 자, 그래서 지분금융인 부동산 펀드하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모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이 극대화를 위하여 주로 수익용 부동산 있죠? 이따가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시면 전부 다 상가 같은 거 구입합니다. 저기 저런 거 있죠? 본사 건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의 구입하지 않아요.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구입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 구입한다고요?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요, 자기관리는 5억, 위탁관리 구조조정은요 3억 이상이고, 영업인가 6개월이 지난 경우는요, 자기관리는요 70억 이상, 위탁관리 구조조정은요 50억 이상은 만들어놔야 됩니다. 6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명목회사라고 했죠. 이렇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겁니다.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의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그리고 현금 있죠? 합쳐서 80%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10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얘네들은 둘 다 명목회사죠?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 있죠? 이렇게 운영합니다. 11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얘네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점 정도는 둘 수가 있습니다. 지점을 두거나 종업원 채용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명을 둘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1인당 얼마라고요? 50%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볼게요.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에 제공한다는 얘기는 일반인들을 주주로 모시라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란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긁어 모아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아까 뭐라고요? 뮤추얼 펀드라고 했죠?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다 뮤추얼 펀드면서 얘들은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입니다. 15번 볼게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명목회사형이죠. 따라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15번 볼게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의 제한은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이 되지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어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 설립 요건의 완화 등에 따라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상장하는 회사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하세요. 이건 뭐 시험에서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자, 이렇게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 있죠? 요 두 놈은 반드시 상장시켜야 됩니다. 상장 요건을 갖췄을 때. 그렇지만, 자, 이 구조조정 리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상장 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상장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잘 못 갖추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의 다 상장합니다. 거의 다는. 자, 그래서 간단히 이거 알아볼게요. 어디냐면 17번 다시 읽어볼게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의 경우에 설립요건의 완화 등에 따라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상장된 회사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18번 볼게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의 경우에 자, 90% 이상을 금전배당 시에 법인세가 면제되며 취득세가 50% 감면되죠. 그래서 세제상 혜택을 보는 거는요, 이렇게 정당하게 배당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하게.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토지를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 있죠. 건물 같은 거 지어서 분양하거나 이런 걸 다 개발 사업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서. 자, 20번 볼게요. 자, 자금의 차입 및 차체 발행, 돈 빌리는 거죠. 이거는요,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한데, 특별 결의가 있다면 몇 배까지라고요? 10배 이내에서도 가능하므로,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있습니다. 다 얼마씩 빌렸다가 다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자, 그 다음에, 자, 21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하고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는 것은 자문이 뭐예요? 상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 이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자문 및 평가 같은 거 하는 업무 있죠? 요거 하는 회사를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해줍니다. 자기관리. 자, 요거는 24번은요, 요 지문을 통해서 이해하세요. 자산관리회사는요, 얘들에 의해서 위탁받아서 투자 운영하는 회사 있죠? 이걸 자산관리회사인데, 얘네들은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몇 명 이상 확보해야 돼요? 5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 지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70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70억. 그 옆에서 써놓으세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70억 이상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